태백산맥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북촌리에는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고, 기와지붕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많은 집들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곳이 하나 있었다. 박민호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65살의 이 노인은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다. 한때 몫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의 손은 이제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거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기도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곳에는 아내 이순자의 사진과 함께 성경이 놓여 있었고,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예전에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 가끔씩 안부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민호는 창문 너머로 이웃집을 바라보았다. 김씨 댁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최씨 댁 마당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의 가슴 한켠이 쓰라렸다. 언제부터인가 이웃들도 그를 지나쳐 가기만 할 뿐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자야,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견딜 수가 없구나.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했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평소에도 이웃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상을 받으며 민호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시작했던 저녁 식사가 이제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일일 뿐이었다. 밥 한 공기도 다 먹기 힘들 정도로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저를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고요함은 더욱 무거워졌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그 소리마저 허전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가 너무나 차갑고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민호는 조용히 기도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기도에 응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은 음식을 혼자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민호는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새벽 5시, 민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잠자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기도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과연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내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순자는 참으로 현숙한 아내였다.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이웃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었다. 그녀가 있을 때 이 집은 늘 따뜻했다. 겨울에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민호는 중얼거렸다. 큰아들 진우가 어릴 때는 목수일을 배우겠다고 하며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작은 딸 미영이는 어머니를 쏙 빼닮아 요리를 잘했고 늘 아버지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다. 손자 태준이와 손녀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집안이 북적거렸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순자의 자장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서울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다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다. 미영이는 부산 사는 시댁 식구들 돌보기에 여념이 없어 어머니 기일에나
잠깐 내려올 뿐이었다. 손자 손녀들은 더욱 드물게 연락이 왔다. 대학생이 된 태준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쁘다고 했고 고등학생 소영이는 입시 준비로 통화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나가보니 이웃집 김혜진 씨가 세탁물을 널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는 5살 된 아들 준호가 개구쟁이처럼 뛰어다니고 있었다. 민호는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보았지만 김 씨는 그를 보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니, 보았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불쌍한 호라비 영감, 외로운 노인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우편 배달원이나 가스검침원이 올 때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예전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집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혼자 먹기에 간편한 것들로 때우고 있었다. 입맛도 없을 뿐더러 요리하는 것도 귀찮았다. 오후에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최미영 씨네 집에서는 막내 아들 생일 잔치를 하는 모양이었다. 친척들이 모여들어 떡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올라왔다. 자녀들이 어릴 때 생일이면 순자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준비해 주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기도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게 하지 마시고 제게도 따뜻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여보, 왜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깨어난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순자를 통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 이렇게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겠어. 민호는 결심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부엌에서 순자가 담가두었던 김치를 발견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맛이 생생했다. 그래, 이거다. 민호는 무릎을 쳤다. 순자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두었으니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직접 담그기보다는 사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특히 가 시집온 세댁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잘 모를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민호는 김장 준비에 들어갔다. 마을 장터에 가서 싱싱한 배추와 각종 양념들을 샀다.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김장을 혼자 다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민호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려고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넣어 양념을 만들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지만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김치가 완성되자 민호는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혜진 씨네 집이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문을 두드리니 혜진 씨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김치를 좀 담갔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내밀었다. 혜진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김치 떨어져 가는데 사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고맙다며 김치를 받았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최미영 씨네 집이었다. 젊은 엄마인 미영 씨는 3살 배기 아들을 키우느라 늘 바빠 보였다. 민호가 김치를 가져다 주자 미영 씨도 매우 고마워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요즘 아이 때문에 장 보러 가기도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기도할 때도 평소와 달리 감사한 마음이 앞섰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순자가 만들던 송편과 인절미 같은 떡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평소에도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 떡을 만드는 것은 김치보다 더 어려웠다. 찹쌀을 불리고 반개 찧어서 반죽을 만드는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벅찼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완성된 송편을 들고 이번에는 더 많은 집을 방문했다. 마을 이장님 댁과 면사무소 직원 박씨 댁, 그리고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집까지 모두들 반가워하며 고마워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민호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예전보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안부를 묻기도 했다. 민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들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기도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었네요. 앞으로 제 집이 비어 있다면 대신 제 마음만큼은 가득 채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예상치 못한 답례를 받았다. 김혜진 씨가 직접 만든 파전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파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민호는 감격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준 것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내일까지 아껴 먹겠어요. 혜진 씨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종종 들르겠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요. 그 말을 들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에는 최미영 씨로부터 급한 부탁을 받았다. 막내 아들 준수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큰아들 민수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잠깐만 민수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시간이면 병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세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5살 민수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민호가 목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금세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집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는 왜 단단해요?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들으며 민호는 마치 자신의 손자와 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영 씨가 돌아왔을 때 민수는 민호에게 푹 빠져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집 만드는 이야기 해줬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미영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 일을 계기로 민호는 정기적으로 마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놀 곳이 마땅치 않을 때 민호의 집이 임시 놀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민호의 집은 점점 인기 있는 장소가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차 한 잔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워낙 바쁘시겠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웃끼리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몇 명만 왔다. 김혜진 씨와 최미영 씨,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정도였다. 하지만 민호는 정성껏 준비했다. 순자가 즐겨 우려주던 대추차를 끓이고 직접 만든 약과를 준비했다. 할아버지, 이 차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우리시는 거예요? 젊은 아내 윤소영 씨가 물었다. 민호는 기꺼이 우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추를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고 계피와 생강을 조금 넣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날 저녁 모임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민호는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이런 모임 하면 좋겠어요. 혜진 씨가 말했다. 요즘 이웃끼리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네요.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은 민호는 기도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이웃들도 저를 받아주시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 집에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 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지. 창밖으로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순자가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북촌리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룻밤 사이에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고립 상태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혜진 씨네 집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부가 무너진 것이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집이 이 상태로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혜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찾아왔다. 5살 준호와 2살 지호를 데리고 눈 속을 헤치며 온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도 넉넉하고 아이들 있을 공간도 충분합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자가 살아있을 때도 언제나 그랬어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혜진 씨 가족은 민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호는 민호를 따라다니며 목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어린 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낮잠을 자곤 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이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마을 이장 박성철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늙은 호라비가 젊은 과부를 집에 들여놓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박성철의 말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민호 할아버지가 혜진이를 노리고 있는 거 아냐?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늙어서 철이 없어졌네. 이런 소문들이 민호의 귀에도 들어왔다.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민호 씨, 나이가 들어서도 욕심이 많으시네. 젊은 여자 집에 들여놓고 뭘 하려는 거요?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것뿐인데요. 그래, 그렇다고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그날 밤 기도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냥 이웃을 도와준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성철이 직접 민호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혜진이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장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혜진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당신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혜진 씨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할아버지께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말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가락질 받으시면 안 되죠.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늙어서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기도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욱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마을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동욱 목사는 민호의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나요? 사실 마을을 돌며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욱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떤 분들은 좋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목사님, 저도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민호는 혜진 씨 가족을 도와주게 된 경위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동욱 목사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혜진 씨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동욱 목사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받으셨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목사님, 사실 저는 요즘 기도해 왔습니다. 제 집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이동욱 목사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혹시 저와 함께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마을에는 교회 건물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요. 할아버지 집이 마을 중심에 있고 공간도 넉넉하니 여기서 작은 모임들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민호는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요? 저희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초대교회도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민호와 이동욱 목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토요일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는 이웃들을 위한 상담과 도움도 제공하기로 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 이동욱 목사와 민호, 그리고 혜진 씨와 몇 명의 이웃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호는 정성껏 준비했다.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동욱 목사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위로를 건넸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혜진 씨가 말했다. 저도 여기서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문이었다. 민호 할아버지 집에서 하는 모임이 정말 유익하다더라. 목사님도 젊고 말씀을 잘 하신다더라. 참석자도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이동욱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동욱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거든요. 외로운 성도를 찾아서 함께 일하라고요. 민호는 감동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었다. 2달이 지나자 민호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왔고 일주일 내내 다양한 모임들이 열렸다. 수요일 성경 공부, 토요일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민호가 직접 제안한 전통 공예 교실까지. 할아버지, 한지 공예를 가르쳐 주세요. 마을의 젊은 엄마들이 요청했다. 민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지 공예 기술을 이웃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한지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입니다. 당나무로 만들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설명하며 손직접 시범을 보였다. 여성들은 민호의 가르침에 따라 아름다운 한지, 공예품들을 만들어냈다. 등장앗, 상자, 부채 등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간의 우정이 깊어졌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네요. 새로 이사온 윤소영 씨가 말했다. 도시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 힘든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동욱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호가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집을 제2의 놀이터로 여겼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늘은 투호 놀이를 배워볼까? 민호는 직접 만든 투호를 가져왔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하던 놀이란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투호 놀이를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가을이 되자 민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올해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나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모두 오세요. 처음에는 몇 명만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추석 당일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큰 상을 차렸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추석을 보내네요. 혜진 씨가 감격스러워했다. 그녀의 지붕은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민호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식사 전에 민호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이웃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석 행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전통 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어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호는 정리를 하며 감회에 젖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욱 목사가 도와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일이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동욱 목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열린 마음과 섬김의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 살던 큰아들 진우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아버지, 마을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진우는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웃들과 어울려 살고 있을 뿐이야.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우는 감동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집이 따뜻해졌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 태준이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할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민호는 말했다. 너희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여기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거든. 진우는 아버지의 말에 숙연해졌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북촌리 마을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박민호 할아버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민호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장 박성철이 말했다. 예전에 민호를 비판했던 그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하나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는 감격스러워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었을 뿐입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은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맞이했다. 혜진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이동욱 목사도 와 있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민호는 눈물이 글썽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적막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정한 기적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기도처 앞에 혼자 앉았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우리 집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해졌어. 네가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집이 됐단다.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동욱 목사였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네요. 목사님, 잠깐 순자한테 안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동욱 목사는 민호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마을에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저야말로 목사님께 감사하죠.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따뜻한 가정들이 있었고 그중 많은 가정들이 민호의 집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할아버지, 혹시 외로우셨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동욱 목사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제가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세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기도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군요. 저의 외로움을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집을 다시 사람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벌써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김혜진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찾아왔다. 최미영 씨는 갓 구운 빵을 가져왔고 윤소영 씨는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다. 아이들도 등교 전에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할아버지,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너희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민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외로워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루 종일 누군가가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저녁에는 또 다른 모임이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함께 밥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매일 서너 명씩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